미국은 주도 종목이 지금 약간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네.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다른 것도 하면 안 되고, 떨어지지 않고 쉬는 동안에 있다면 다른 주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수가 다이나믹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모멘텀이 있으려면 그 모멘텀은 올해 아무도 안 해준, 한 번도 안 해준 정책이 나와야 돼요. 밸류업이 나오던, 상법 개정이 나오던, 금투세 폐지가 나오던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한번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음식료 좀 여쭤보면 경기 방어주로 꼽힌 음식료조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식음료 기업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 매출이 증가 3년10분과 4조 대리 같은 경우 연초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르는 반면에 농심과 CJ제일제약, SPC가 삼립 같은 음식료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양라면은 네. 완전히 이제 차별화돼 있고, 이제 완전히 차별화돼 있는 거고요. 제일제당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실적이라 이런 거 보면은 좀 저평가됐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잖아요. 제품 가격이, 상품 가격이 막 올리잖아요, 요즘에. 과자 가격도 올리고 많이 올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 전가를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건데, 문제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시켰을 때 사주냐 이거죠. 그쵸, 맞습니다. P가 올라가지만 Q가 그만큼 되느냐의 문제인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맨날 우리는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뭐 맨날 엔비디아 바라보고 이런 기업들만 바라보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내수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고 하죠. 특히 소상공인이나 외국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죠. 진짜 안 좋다고 저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에 낸다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님 방송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지표나 경기 지표나 이런 거에 나온 것과 상관없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다.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탄탄하게 있는 것은 임금이 계속 올라갔고요. 물가는 올랐지만 임금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다 올랐습니다. 코인도 올랐지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의 효과로 인한 소비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자산 가치의 부의 효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게 없었다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 산 사람들도 있고 코인 한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그쪽 시장에 이제 가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부의 효과도 없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소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 그리고 경기 부양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정책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돈이 없다면서요. 돈이 없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정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정 확장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좀 줄이려고 맨날 뉴스 보시면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정책이라도 해야 되는데, 금융정책에서 지난번에 금리 인하 한번 하긴 했지만, 금융정책에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너무 는다 이러면서 그것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좋아질 만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료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식료 중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된 이유는 수출 위주의 음식료. 그러니까 좋은 국가에 수출이 많고 마켓 자체가 우리보다 좋은 국가에 있었던 것은 좋았던 거고, 우리나라 내부에 더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여기서 탈피를 못하고 있고, 확실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 제일제당도 그렇고, 농심도 사실 진짜 엄청이 안 좋죠. 이게 보시면 차트 자체를 보셔도 농심이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갔다가도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거의 언제 가격입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기려면 내수에 뭔가가 생겨야 되는데,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전 세계 글로벌리 음식료 업체의 멀티플에 비해서 우리나라 멀티플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낮은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있고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더 경기 자체가 좋고 소비가 좋은 국가에
얼마큼 시장에 개척을 하고 또는 매출이 그쪽에서 일어나느냐, 이 차이로 주가는 달라질 것 같아요. 3년식품 같은 주가는 그러면 앞으로도 해외에 많이 팔리니까 괜찮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삼양식품은 뭐 당연히 상대적으로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 가치 분석이나 섹터 분석이나 이런 거 애널리스트들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시장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은요 돈으로 무조건 판단해야 됩니다. 그 주식 사람들이 주식을 살 돈이 많은가, 그 시장에, 아니면 없는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미국은 당연히 좋고 우리는 다 안전한 게 맞잖아요. 똑같이 한 기업의 주가도, 종목의 주가도 그렇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주식을 사는 시기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어떤 특징을 좀 갖냐면요, 실제로 그게 미국은 급등했더라도 쉬다가 다시 또 급등하고 이런 걸 갖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 마켓 사이즈 때문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이든 간에, 특히 뭐 삼양식품의 뭐 라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뭐 IT나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성장률이라는 게 먹는 것 자체가 1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올라갔던 한 차례의 큰 시세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시세를 다시 내지 않으면 이미 이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훼손되면서 멀티플이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꽤 오랜 동안 좀 쉬는 또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식품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삼양식품 역시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삼양식품도 대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꽤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KT, LG U+ 같은 기업들이 52 신고가 새로 썼던데, 경기 방어주랑 배당주 역할을 통신주가 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 얘들이 제일 요즘에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마음 편히 수익 내어 주는데 요즘에 얘네예요. KT 보면은 월봉으로 신고가이지 않습니까? 뭐 연봉으로는 아니지만 연봉으로는 뭐 다 수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아주 높지는 않은데 KT도 많이 올랐고 LG U+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주신 것처럼 지금 월봉으로 LG U+는 얼마나 올랐나요? 15% 올랐는데 양봉이 되게 크죠. 15% 쭉쭉쭉쭉쭉. 근데 이게 15%예요. 근데 얘들이 오르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입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경기가 안 좋고 뭔가 불안하고 이럴 때는 이제 돈이 유틸리티로 많이 갑니다. 유틸리티 가는 부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배당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10월, 11월에 얘들이 더 각광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좀 느낀 바는 뭐냐면 트럼프 수혜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쪽 섹터가.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요, 약간 사회 간접 자본의 기간 산업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얘들이 이해관계 또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에도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망사용료 이런 얘기를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임으로 SNS 업체들이나 이런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시 손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틸리티면서 굴뚝산업에 있던 기간산업 쪽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쪽에 뭔가 제도 개선 또는 사업의 확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더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물론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인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틸리티다, 배당주의다,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트럼프 수혜주 얘기해 주셔서, 내년에 트럼프 집권하고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워낙에 뭐 트럼프 정책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히 뭐 또 딱 찍어서 얘기 쉽지 않은데요. 왜 쉽지 않냐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수혜라고 얘기하면서 방산주 얘기하고 기계주 얘기하고 조선주도 트럼프예요. 한국이 조선이 필요하다. 그거 그냥 한마디 한 거잖아요. 몰랐죠.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기계, 조선, 뭐 이런 데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트럼프의 수혜주냐라고 봤을 때 그런 개념보다는 그 이슈에 의한 수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요즘에 기계주 많이 오르는 거는
재건 사업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송배전이나 전선 이런 거 오르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전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유출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잘 데이터 센터에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노화되어 있었고 이거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구경제에 있는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얘기가 제가 지금 약간 더듬으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가 왜 이런 거 있어요. 뭐 정유화 구경제에 있는 석유 시추를 더 활성화시키고 곧바로 뭐 셰일 가스의 업체들의 뭐 수혜가 될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산업 자체가 벌써 노후화됐고 이미 뒤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수혜가 돼서 그쪽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화학주가 막 올라갈 수 있을까? 정유주가 막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1기 때에서도요. 트럼프 1기 때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가 IT였어요. 그때 정유화학 이런 데 올랐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특히 근데 정유는 더 못 올랐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낮춰서 물가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유가가 낮아지면 정유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굴뚝산업이 석유화학, 조선철강 이런 데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유화학, 조선철강에서 지금 다른 데는 안 좋고 조선은 좀 올라갔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냥 우리 무조건 트럼프 수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트럼프 정책보다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트럼프가 자꾸 구경제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장주나 아니면 신기술이나 이런 거 좀 아니고 그쪽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가던 길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경제부양 정책을 하면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찝어줄 거냐, 지원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하고 워낙에 뭐 요번에 친하게 됐으니 FSD 자율주행에 지원을 한다. 규제를 풀고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래서 테슬라 많이 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또 수익이 많이 안 나요. 그렇지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어땠을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랐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트럼프 수혜라고 막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트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나는 섹터와 이익이 나는 기업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 구분을 딱히 해가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면서 뭐 방산주 사야 된다, 뭐 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그 섹터 자체가 성장하는 섹터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보다는 우리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보다 피해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 2, 3위인 업종이 뭡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대중국 때리게 하면서 중국은 쫓아오고 우리는 미국은 도망간다 그러고 우리한테 칩스법으로 준다 그런 거 안 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좀 그렇죠. 2차 전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보조금 준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야 못 줄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원래 따로 좀 움직이잖아요. 제약바이오 뭐 많이 올랐다 요즘에 또 주춤하고 이러는데 또 우리한테 수혜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얘들 섹터가 트럼프의 수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피해 쪽의 섹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훅 빠진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 시장이 그 섹터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냐. 요걸 보는 것도 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다 때려 맞은 거잖아요. 때려 맞으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때려 맞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을 펴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트럼프가 되면 다 안 될 것처럼 보조금 다 삭감하고 다 안 될 것처럼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실제로 트럼프 정책하면서 이제 집권을 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악재들 다 반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는 섹터가 만약에 피해라고 하면서 많이 떠졌는데 얘가 조금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딱히 지금 그걸 2차 전지다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뭐 집권하지도 않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한 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게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트코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비트코인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저는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보면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상승을 한 게 언제 몇 년부터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코인 얘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얘기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하죠. 히스토리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바뀌어왔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이더리움 따라 올라가고 나머지 뭐 삼가 솔라나도 뭐 별로 안 됐었고 리플 별로 안 좋았을 때 밈코인들이 막 따라 올랐다가 걔들은 다 아웃됐죠. 거의 대부분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래서 비트코인만 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죠. ETF가 생기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바야흐로 블록체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런 가운데 요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은 왜 그랬냐?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까지 이제 진화되어 온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뭡니까? 고정 자산의 어떤 상품이 있고 거기에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달러지 않습니까? 왜 교환 가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되게 테더를 비롯해서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원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건 원래 코인의 성향이에요. 익명성이라는 성향이지 않습니까? 원래 특징이에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얘를 코인 한 개가 있으면 1달러로 언제든지 바꿔준대. 이게 공식적으로 용인이 됐어요. 그럼 세상은 정말 달라지는 거죠. 왜 원화갖고 달러로 바꿉니까? 그냥 그 코인 사면 되죠. 환전 수수료가 없잖아요. 환전 수수료도 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가 좋아질까요? 그 코인이 전 세계로 유통이 되면, 전 세계 유통이 되면은 전 세계의 달러 패권이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그것을 지금 이 코인주의자들, 코인을 하는 요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겠죠. 하기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점점 활성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했다가 이제 교환 가치로까지 인정이 되는 과정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각광을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트럼프 효과가 요번에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것도 트럼프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전문가분들은 뭐 반감기 얘기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테슬라 얘기했듯이요. 특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성장 가치라는 걸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않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자산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요만큼인데 수요가 굉장히 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가격 형성의 기본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게 올라왔는데 트럼프 집권하면서 이제 코인의 세상은 이렇게 더 많이 진화할 거라는 걸 반영하면서 올라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테슬라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이벤트로 올라온 부분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되돌림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또 코인이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예전에 1,000만 원 갔다가 200만 원 떨어질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고 저는 그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떤 대학생 여학생 한 명이 그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샀다 2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해프닝입니까? 1,000만 원 지금 갖고 있었으면 열몇 배가 났는데 그때는 그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굴곡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듯이 향후에 비트코인이 한정된 공급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 지금은 뭐 1억 4천만 원 됐지만 이게 뭐 10억이 넘고 이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향후의 일들이고 지금 당장을 바라볼 때는 상당 부분 트럼프의 효과가 수급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좀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으로 남은 12월이랑 2025년 좀 유망 섹터는 어디고 우리는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될까요? 미국은 아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어요. 미국은 주도 종목이 지금 약간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다른 것도 하면 안 되고 떨어지지 않고 누워 쉬는 동안에 있다면 다른 주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 똑같이 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지수가 다이나믹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환율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한정된 돈이 있지만 이 돈의 움직임으로써 어떻든 우리 시장도 수익률 게임이 안에서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만약에 모멘텀이 있으려면 그 모멘텀은 우리나라 올해 아무도 안 해준 한 번도 안 해준 정책이 나와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밸류업이 나오던 상법 개정이 나오던 금투세 폐지가 나오던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한번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축은 밸류업 펀드와 밸류업 ETF,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한번 그쪽은 보아야 돼요. 그쪽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있는 종목들의 가장 이제 선두에 있는 것들, 뭐 너무 대형주 빼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진짜 가치가 굉장히 있는데 주가가 좀 아래에 있는데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봐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수혜를 찾지 말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트럼프 수혜를 찾지 말고, 트럼프 피해도 찾지 말고, 제가 질문 주셔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누구든 간에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원래 갈 수밖에 없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섹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수에서 필요한 필수 소비재들 있지 않습니까? 필수 소비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료인데 우리는 지금 센티멘트가 안 좋아서 그런데 필수 소비재에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권에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선. 지금 메타가 전 세계에 해저 케이블 깐다라는 보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AI로 다시 돌아볼게요. AI 하드웨어 서버에 구축해놨어요. 얘를 이제 B2C로 사람들한테 서비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 뭘로 합니까? 어떻든 위성을 하던, 송배선을 하던 이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배전하고, 해저 케이블하고 다 들어가는 송배전을, 그리고 변압기 얘기하는 거 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그리고 그 블룸 에너지 급등한 거 아세요? 미국의 블룸 에너지? 한 달 동안 170%가 떴던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소 에너지를 전력화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전력과 관련된 것들은 누구든 간에 지금 AI 시대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한 것들을 트럼프 수혜냐 피해냐 말고 아무것도 아닌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있던 화장품 같은 것도 수익이 막 확 빠져가지고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들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진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AI가 서비스화 될 수 있는 AI 헬스케어,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하는 거, 그 빅데이터로 하는 AI 핀테크, 이런 데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앞에 붙고 뒤에 서비스 하는 것들. 그런 데들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사님과 김작가 TV에서는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촬영일 것 같은, 또 내년에 또 뵐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주고 가신다면요? 미국 굉장히 좋았고, 우리 시장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 저보다도 나이가 한 4-5살 많으신 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죠. 근데 보다 이런 시장을 못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코스피가 월로 5개월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5개월 빠지는 거는 드문 경우예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더 답답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팍 폭락해버리면, 야, 이제는 반등하겠지? 또는 악재가 있으면 이 악재가 해소되면 되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 악재가 우리 시장이 답답한 부분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크지 않아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위정자들 또는 이제 국회의원분들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모멘텀이 필요하다.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는 우리 시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하되 이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진 게 많아요.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실례로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이 그들이 요즘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좋아진 게 없는데 밑에서부터 막 40%, 50%씩 오르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종목을 좀 찾아서 기회를 포착했다가 그랬다가 그 정도 수익률로 그게 50%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를 잡고 나갔다가
또 기다렸다가 하는 당분간은 우리 시장은 그렇게 하시면서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어떤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까? 그건 이제 환율이겠지만 그렇게 요 구간을 좀 지나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이 올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좋을 수도 있지만 좋더라도 오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 주식은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면 조금만 올라도 큰 폭의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개별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를 찾지 말고 피해주인데 피해주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걸 좀 찾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과 또 내년에 2025년에 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